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17번째 페이지.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디든 나타나는 광길동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박광일 선생님께서 말이죠. 거의 진짜 전회차 출연, 개근상을 타실 뻔했다가 만주유람을 떠나면서 한번 아깝게 못 나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대신 저희는 이제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빨대를 꽂아서 만주 만주편 이야기를 편성을 했고 윈윈이었다. 근데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오키나와 답사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좀 성격이 애매해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답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집안에서 어디 가느냐. 그래서 뭐 어디를 간다 그랬더니 그럼 그건 여행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여행의 요소를 좀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굉장한 협상 끝에 짧은 기간 안에서 그럼 하루 반은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는 여행을 하자. 애초에 가족분들과 함께 가시기로. 그렇죠. 가족 여행이네. 그렇죠.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가족 여행과 답사가 양립 가능한다는가요? 양립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여기에 가서는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관철을 시켰는데 다행스럽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나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역사 얘기가 다른 곳에서는 별로 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역사 유적들이 경관지 그러니까 주변에 좀 풍경이 아름다워서 뭔가 여행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가. 그래서 다행스럽게 좀 성공적이었지만 원성이 자자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가족분들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제 목소리를 통해서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의 우위에 있다. 이거 마치 사실 뭐 곽재식 작가 같은 분이 가족 여행으로 막 화학연구소 이런 데 데려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좋아했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화학연구소보다는 대중적이다. 역사 기행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 기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떨 때는 약간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래도 집 밖에 조금 낯선 곳에 갔지만 즐거운 어떤 뭔가 풍경도 보고 또 색다른 음식도 먹고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화들을 만나게 되는 재밌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무탈하게 약간의 충돌이 있었지만 큰 탈은 없이 다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워딩이 됩니다. 이거 좀 정밀 진위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충돌. 여러분, 하지만 박광일 선생님이 누굽니까? 2023 잡지사 어워즈 대상 수상자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정말로 뭐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만큼은 확실히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께서 현장의 기운을 듬뿍 담아서 오키나와의 역사를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박광일의 오키나와 유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게 땅은 일본 땅이지만 뭔가 독자적인 분위기나 역사가 확실히 느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그럼 약간 그 과거의 탐라국 제주도의 역사와 좀 비슷한 느낌일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제주도의 역사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그 경향이 좀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더 독자적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왕국, 우리는 이제 탐라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고려에 복속하기 직전에 이제 조공을 올렸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실제로 1400년부터 1600년 이상까지 굉장히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독자성은 1800년대까지도 이어졌었거든요. 1800년대?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제로 오키나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 독자성은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여행에서 보통 다뤄지지 않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우치난추라는 표현이 오키나와 말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우치난추? 나는 오키나와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야마톤추, 일본 사람이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치난추하고 야마톤추가 야마톤추 안에 우치난추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 근데 지금은 뭐 같이 되었다. 뭐 이런 톤인 거예요. 1800년대까지 독자적인 위치에 있었으면 그럴 만도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그 뭔가 그 역사적인 배경들이 더 가미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독자성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지금은 당연히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 현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뭔가 이렇게 조금씩 돌출되는 모습들은 분명히 일본에서 느껴지는 것과 다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럼 일단 저희가 유튜브에 지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 섬의 위치를 좀 확실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한반도에서 정남쪽 느낌이고 대만과 일본 약간 중간쯤에 있는 저 굉장히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저 중 하나가 오키나와 섬인 건가요?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이제 본섬이 있고 이제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섬이 제주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 서울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다면 작지만 또 나름대로 또 독자적인 문화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저 오키나와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네. 정북쪽으로는 한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서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북동쪽으로 보면은 지금 일본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랑 연결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전성 시절의 기록을 보면은 네. 그 3국 플러스 동남아시아 8국하고 11개 나라와 예. 실질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는 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오키나와 섬이 예를 들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뭔가 표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키나와로 떨어져요. 해류 잘못 타서 네. 떠내려가다 보면 오키나와를 만나게 네, 된다. 바람하고 해류가 오키나와로 도착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또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필리핀 쪽으로 연결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오키나와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네. 어떤 경험치로서 이해되었던 그런 지역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 해류를 타고 조금 바람이 좋으면 한 7일 정도면은 예. 제주도에서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다라는 네. 기록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에 오키나와 사람들이 표착했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네. 그리고 거꾸로 우리나라 어부들이 오키나와로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렇죠, 오키나와로 그렇죠. 가서 사신들이 맨날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한국에 올 때 네. 조선이나 고려에 올 때 네. 뭔가 조금 좋은 걸 가져가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표류돼 갖고 몇 년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면서 이러면서 예. 이제 그 외교 관계를 조금 더 뭔가 누그러뜨려서 풀어갔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박환일 선생님은 한국사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분이니까 오키나와가 우리 역사랑은 과연 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을까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사실 먼 옛날 고려 시대 때부터 오키나와와 관련한 기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오키나와 관련된 기록이 등장하는 건 공양왕 때 처음입니다. 1389년에 한자로는 찰도, 일본말로는 사토라고 하는 왕이 네. 사신을 보내서 네. 우리 고려에 조공하고 싶다. 오키나와의 왕이 오키나와의 왕이 예. 그래서 그러시라. 예. 중산왕께서 그렇죠, 뭐 주겠다는데. 주겠다는데 그래서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네. 이제 오키나와 자료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네. 아니 그 전에 연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죠. 1273년에 기와가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 이 1273년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네. 항복한 그 해거든요.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네. 삼별초가 내려오고 제주도에 김통정 장군까지 네. 전사했던 그 시기가 1273년인데 예. 그때 만들었던 고려식 기와가 오키나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삼별초가 거기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해잔병의 일부가 네. 결국은 배를 타고 오키나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기와가. 공식 기록은 예. 공양왕 때지만 예. 그보다 한 120여 년 전에 네. 이미 오키나와로 고려 사람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발견된 계윤년 명 기와를 보면은 네. 1273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하고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트기 전에 오키나와에는 한국과 또 한국인들이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 갔구나라는 네.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도 이제 그 오키나와 섬에 있던 왕국이 류큐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류큐라는 기록이 조선 시대에 여러 번 등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예, 굉장히 많이. 그래서 뭐 가령. 예. 그러니까 1489년이니까 바로 이제 조선 건국하기 3년 전이잖아요. 네. 조선 건국하는 태조 때부터 계속 오키나와 사신들이 옵니다. 계속 오키나와 사신들이 와서 네. 태조, 태종, 세종, 세존 연간에 네. 계속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오게 됐던 건 단순한 친선 목적을 넘어서서 네. 오키나와에서 그러니까 당시 유구국이죠. 유구국에서 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유구국이 예. 불교 국가예요. 예.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대장경은 네. 고려 대장경이거든요. 고려 대장경이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그렇죠.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거 인쇄해 주시면 안 되냐. 팔만대장경 인쇄본을 구하러 왔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팔만대장경 인쇄본을 성종 때 인쇄를 해갖고 네. 유구국 사신을 통해서 보내게 되고요. 정말. 그거 언제 다 인쇄했대? 예.
몇 번 인쇄했어요. 세조 때는 굉장히 인쇄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았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인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유구국 사신에게 보냈더니 네. 유구국 사신은 그거를 자신들 궁궐 앞에 절을 만들었어요. 엔가쿠제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봉안을 야. 했다라는 기록이 네. 남아 있습니다. 양쪽에 모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록이 남아 있고 네. 그러면서 조선 전기 내내 계속해서 유구국 사신들이 왔고 네. 때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조선에서 네.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유구국 사신이 와서 이제 융숭하게 대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유구국 사신이 왔는데 네. 몇 달째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육지 왔으니까. 좀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좀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그랬더니 뭐 이 차일 피일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예. 가시는 거니까 당시 유구국에 생각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인상은 네.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었던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네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또 여기에서 이제 뭔가 교류를 하는 것들을 원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양국이 볼 때는 조선으로 볼 때는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동남아시아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러네요. 유국으로 볼 때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서로 상생하는 어떤 그런 관계였구나라는 관계가 좋았네.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반도 선사시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키나와에서도 구석기 신석기 유적이 발견됩니까? 네, 3만 년 전, 1만 년 전에 구석기 이제 신석기 유적이 발견이 되는데 네. 역시 이제 조금 동떨어진 나라다 보니까 그 현대 문명으로 근대 문명으로 들어서는 부분들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철기의 시작을 12세기 정도로 봐요. 철기가 12세기에 들어왔으면 늦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철기가 한 기원 전후에 시작이 됐고 그렇구나. 일본이 한 4세기에서 5세기 정도에 시작됐다라고 많이 보고 늦었네. 있다면 예. 굉장히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어떤 영역 속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철기 문명이 들어오는데 네. 이제 철기가 들어왔다는 거는 생산력의 증가와 무기의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그 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세력들이 그 이합 집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근거지를 만들어내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유력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한자로는 안사, 그다음에 일본말로는 아지라고 하는 유력자들이 등장을 해요. 네. 이게 한 13세기 정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이들이 각각 거점으로 삼는 성이 나타납니다. 성. 예. 예, 그래서 그 성이 네. 일본어도 아니고 그다음에 당연히 한자어도 아닌 네. 이 지역에서만 부르는 독특한 낱말이 있거든요. 네. 구스쿠라고 하는. 구스쿠. 네. 그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일본 그 오키나와에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구스쿠 어느 무슨 구스쿠가 가타카나로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구스쿠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성인데 네. 현재 발굴을 통해서 자료를 보면 한 300개 정도의 구스쿠가 있었고요. 300개? 아까 제주도의 3분의 2 사이즈라 그랬는데. 그렇죠. 와. 그러니까 굉장히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었던 건데 당연히 이제 이것이 통합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순천, 그러니까 순텐 왕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에이소 왕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찰도 왕조쯤 됐을 때 아까 공양왕 때 처음 왔던 요 즈음에 대략 한 3개의 나라 정도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아까 오키나와가 굉장히 긴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갈로아 선생님이 좋아하실 네. 개미 모양이거든요. 오키나와는 개미 섬이군요. 예. 그래서 개미가 머리, 배, 꼬리,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3부분이니까 네. 3분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북산, 중산, 남산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다 300몇 개 있던 게 다 정리돼서 저렇게 세 왕조가 그렇죠. 세력 다툼을 한다. 우리 삼국시대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산, 중산, 그다음에 남산 이렇게 이제 세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확실히 보이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중산 왕조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찰도가 사토가 보냈을 때 당신이 중산 왕이다라는 네. 표시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저 중산 왕에서 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찰도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왕조를 상시성을 가진 사람이 무너뜨리고 일단은 정권을 잡고요. 그 상시성을 가진 사람이 북산과 남산을 통합을 해요. 그게 한 1429년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 왕조가 만들어지고 그 통합 왕조를 우리가 유구국, 류규 왕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 쿠데타 일으킨 상시성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429년 이후로는 전부 다 그 왕들을 보면은 상 무슨 왕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서 그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정말 작다면 정말 작은 섬인데도 저렇게 치열한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뭐 좀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런 섬 느낌도 나고 제주도보다도 작은 왕국이어서 존재감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역사에서 나름 비중 있는 조연 역할을 맡고 있었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명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국질량의 종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어떤 전성기, 그러니까 어떤 무역 왕국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이 지향점을 드러냈던 명문을 그 종에다가 새겼는데요. 네. 그 새긴 내용을 보면은 저기 유튜브에 띄워드렸는데 박광일 선생님이 이번에 직접 찍어오신. 네, 박물관에서. 저게 그 종이군요. 네, 그래서 예. 저기 보면은 바깥쪽에 이제 명문이 이제 네 부분에 찍혀 있는데 네. 그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오키나 유구국은 네.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의 장점을 취한다. 어. 라고 기록을 했고요. 네. 만국 질량 모든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나라가 네. 바로 우리 유구국이다. 근데 실제로 위치가 거의 맞습니다. 아세안의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유구국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긴장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긴장 관계를 한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이제 그런 면들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저 나라가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유구국이 비록 일본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일본의 영향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토요토미가 요토미 대요시. 정면 가도 조선을 치러 간다. 네. 군대를 보내라. 임진왜란 쯤이구나. 네, 그랬더니 유구국에서 아니 우리는 조선하고 친한데 오. 못 보냅니다. 그래요? 라고 거부를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급호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역사 밖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역사 안에 있었던 명백한 하나의 독립국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당당히 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류큐. 그런 류큐가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 우리 박광일의 노량편에 나와서 그 이순신 장군과 붙었던 외장이죠. 시마지 요시히로가 등장합니까? 네, 시마지 가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백윤식 씨가 연기했던. 네, 백윤식 씨가 연기했던 시마지 요시히로인데 그 사스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고시마 쪽이 시마즈 번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609년쯤에 결국은 에도 정부에서 시마지 가문을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마지 가문이 어떻게 보면은 큐슈의 남쪽에 밀려난 상황이었으니까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시마지 가문에서 눈을 싹 돌리니까 남쪽에 뭐가 있냐면은 네. 유구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정벌 하자. 그래서 시마지 가문에서 정벌을 해서 네. 1609년에 네. 거의 복속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매년 9,000석의 쌀을 보내고 네. 일정한 특산물을 사스마에 보내라 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네.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 정도는 시마즈 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네. 다만 오키나와 같은 경우 유구국 같은 경우는 네. 그럼에도 탈출로를 찾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청이 그 건국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명예 조공을 했었는데 네. 명이 멸망하고 청이 건국됐다는 얘기를 듣고 청 쪽에다 다시 조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력에 의해서 시마즈 번에 일정하게 압력을 받고 있지만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는 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복속 관계를 풀어보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대략 한 17세기 중반부터는 이 유구국은 청에도 복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마즈에도 복속을 한 양속 체제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네. 이 정보를 네. 조선에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조선에서 지금 유구국 상황이 어때라고 여러 사신들 정보통을 돌려보니까 지금 살마가 그러니까 당시 사스마를 한자로 쓰면 살마가 되거든요. 살마. 예, 살마가 유국을 정벌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뒤에 기사가 뭐가 달라지냐면 네. 1609년 이전에는 네. 유구국의 사신이 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이번엔 1609년에는 복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유구국 사신이 없어요. 그럼 이제는 사신 자격으로 못 오는 확실히 겁니다. 달라졌네. 그러니까 민간 사절단 자격으로만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선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일본 바깥에서 벌어진 또 유구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네.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일본에 편입된 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편입된 건가요? 아니면 또 계기가 이후에 있었나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과정을 거치면서 폐번치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번을 없애고 번을 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에도 막부에서 유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유구도 그러면은 복속을 시켜야 될 텐데 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복속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계기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1871년에 네. 유구국 사람들이 몇십 명이 대만에 도착을 했는데 대만 원주민한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유구국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만에 대한.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나섭니다. 아. 왜? 가고시마에 복속했던 유구국이니까. 네. 그러면서 대만 정벌이라고 해서 일단 대만에 출병을 합니다. 아 일본이. 네, 그래서 대만 침략을 처음 하게 되는 배경을 네. 유구국을 바탕으로 하게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유구국의 보호자임을 자청하게 그러네. 되면서 예. 그러면서 유구의 이름을 바꿔서 오키나와 번으로 바꿉니다. 아.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일본 열도 자체에서 패번치현이 됐으니까 네. 오키나와 번도 이름을 바꿔야지 하면서 1879년에는 공식적으로 영토에 편입을 시켜서 오키나와 현이 아.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과정을 보면은 1875년쯤에 네. 오키나와 왕을 일단 에도로 압송을 합니다. 아 그렇죠. 왕이 있었으니까. 네, 그치? 왕을 압송을 하고 예. 두 번째는 오키나와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가 장악을 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우리 조선한테 했던. 네, 을사늑양 먼저 아, 그러네. 그다음에 예. 병합 과정. 아, 기시감이 있네. 네, 요 과정이 한 5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에 아, 오키나와에서 먼저 벌어졌던 거였고 그러네. 이제 그 내력들을 좀 보면은 예. 사실은 그냥 남의 나라 역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오키나와의 역사를 쫙 훑어주셨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대로 쭉 일본 영토이기만 했던 건 아니고요. 오키나와가 미국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들어갈 때 결국 미군 같은 경우는 일본 열도에다가 대규모의 공습을 하게 되지만 네. 결국 일본 열도에 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진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눈에 들어왔던 지역이 바로 뭐냐면 오키나와였던 거죠. 그래서 1945년에 일본도 알았고 미국도 알았고 오키나와에서 큰 전쟁이 한번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오키나와 섬에. 오키나와 섬에. 예. 그래서 일본군이 먼저 그 방어할 수 있는 군대를 보내고 네. 이제 미군은 여기에 대규모의 어떤 공습 작전이라든지 상륙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예. 이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일본군의 피해가 굉장히 컸지만 네. 일본군이 오키나와 청년들을 일본군에 편입을 시켜요. 네. 그 숫자가 9만 명이 넘습니다. 아, 동원을 했구나. 네, 그다음에 일본 민간 오키나와 민간인들을 상당 부분을 일정하게 그 미군을 막는 네. 인간 방패처럼 쓰는 상황들이 그 나타납니다. 심한 말로 총알바지라고 하는. 그렇죠. 아, 정말.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에서 최소 12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이상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죽습니다. 사망자가 12만에서 20만? 그렇죠. 당시 와. 오키나와 인구의 25%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구가 심각한데요. 죽게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미군으로서 볼 때도 오키나와라고 하는 것 전략적 가치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게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화에도 등장했던 핵소 고지 같은 핵소고지란 영화. 네, 예. 그런 고지의 탈환 작전들을 거치면서 예. 이제 오키나와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의 도쿄 공습이 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1945년 8월에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니까 네. 미군으로 볼 때는 오키나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는 받고 거죠. 싶어. 예.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미군이 군정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니까 네. 결국은 한편으로는 일본 영토에 편입이 되었지만 네. 그렇지만 1945년 이후로는 미군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예. 공식적으로 미군정 안에서 네.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조약문까지 체결이 돼요. 여기는 미군이 점거하겠다라고 다스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예. 이 과정이 1972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 다시 복귀가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1972년에 이제 복귀가 될 때 오키나와 안에서 몇 가지 이제 고민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우리는 누구냐? 지금 오키나와 섬에 예를 들어 한 90 정도 넘으신 분이라면 엄청난 역사를 다 겪으신 거겠어요. 그렇죠. 예. 오키나와 왕국이었을 때의 흔적도 좀 겪어보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일정 부분에서는 그냥 오키나와 이번 기회에 독립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약문 안에 그 내용이 일본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렇군요. 그 내용은 어려웠었지만 그런데 미국 역시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독립을. 네, 그래서 1945년부터 72년 사이에 미 군정 하에서는 네. 모든 지명을 다시 육교로 돌립니다. 그래서 대학을 세웠는데 육교대학,
뭔가 하더라도 유류. 그러니까 오키나와라는 이름을 지워요. 네. 오키나와라는 이름은 일본이 부여한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6으로 지었지만 1972년 이후로는 다시 모든 이름이 오키나와로 복귀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런 역사가 또 있었구나. 야, 아까 그 사망자 수 듣고 지금도 좀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예. 아, 이렇게 오키나와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우리 또 국내 최고의 역사 여행 회사죠. 여행 이야기 대표 박광일 선생님께서 이번에 답사를 다녀오시면서 사진을 더 찍어 오신 게 있다고 해서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분들도 함께 감상해 주시죠. 슈리성이라는 아까 그 구스쿠 중 하나인가요? 구스쿠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라소에라고 하는 곳에 이제 대규모 중선왕의 성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상시 왕조가 성립하면서 아, 다 먹었죠. 통일 예, 왕국이 되니까 예. 통일 왕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도성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우라소의 밑에 4km 정도에 있었던 네. 수리 지역의 수리성을 만들게 됐던 거죠. 멋있네. 굉장히 그 규모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오키나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구스코를 모아놓은 여러 형태이고 아마 이제 일본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성들이 기본적으로 천수를 바탕으로 하는 천수각을 바탕으로 하는 약간의 요새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 또 다르군요. 네, 그래서 수리성의 기본적인 건축은 중국풍이었는데 그 얘기는 오키나와의 지향점, 유구국의 지향점은 중국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 그리고 하늘이랑 바다가 너무 예쁩니다. 예. 예쁘죠. 그리고 네,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마치면서 오키나와와 관련한 어떤 역사적 과제라든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정리해 주시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여행으로 이제 많이 가셔요. 네. 근데 여행으로 많이 가시는데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음식이 음식? 스테이크와 스테이크가 유명해요. 스팸입니다. 스팸. 아, 미군정 그렇죠. 체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키나와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배경을 사실은 이 음식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소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내륙에서 그러니까 오키나와 이게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소바 맛하고 좀 달라요. 약간 그 면 자체가 네. 조금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끊어지는 있는데 면. 예. 이 이름을 찾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오키나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게 특화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어떤 휴양지의 역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막 저기 가다가 이제 그 렌터카를 타고 갔는데 예. 렌터카 직원이 처음 가는 장소를 입력을 해주겠다고 그 예. 내비게이션 그렇죠. 활용 방법을 네. 그래서 제가 박물관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처음인데요 저는 심지어 식솔들이 뒤에 다 타고 있는데 딸도 타고 있고 다 타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입력해서 갔는데 사실 박물관? 예. 그런데 거기 가시면은 아마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네. 어쨌든 공항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키나와 현 박물관을 한번 둘러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예. 예를 들어 여러 이제 문서들 제가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찍지 못한 문서들이 있는데 조선시대 이제 그 국왕들이 보냈던 그 어떤 그 문서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그 나라가 그냥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우리 역사와도 관계가 깊은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신숙주가 썼던 해동 제국기에도 보면 오키나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숙주가 거기도 다녀오셨군요. 그 기록을 나중에 편입을 했던 걸로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력들을 살펴보신다면은 그냥 멀리 있는 그 경치가 좋은 휴양지를 넘어서서 네. 역사적인 의미로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강추 후회하지 않는다.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랑은 조금 호감인 관계였던 그런 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키나와의 역사, 우리의 역사도 굉장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 가족여행 때도 잡지사를 위해서 또 답사까지 끼워 넣어주신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